없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부제가 위기의 진보 정치와 진보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주제로 부제를 삼으셨어요. 진보 정치 역사를 다루면서 이제 특히 2022년 대선하고 그다음 민주당, 정의당의 이제 위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책에서 다뤘고요. 그래서 이제 진보 정치가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 건지 이제 꽤 많은 고민들을 하셨다고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먼저 2022년 대선은 어떤 의미였다고 보세요? 저는 실은 2022년 22년 대선은 크게 개입하고 싶진 않았는데 근데 민주당 상황이나 정의당 상황을 보니까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마침 연구를 많이 하고 요새 논문도 많이 쓰고 하는 게 남북 관계잖아요. 이 당시에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 쪽에서 북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걸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그리고 이루어냈던 중요한 성과들을 다 돌려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 노무현 정권 끝나고 나서 이명박 정부 등장을 해서 14선언부터 시작해서 잃어버린 10년 그렇죠. 얘기하는 게 다 돌아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은 그 물밑에서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후보 단일화 협상이나 이런 데서 이런 주제들이 몇 가지 주제들이 나와서 협상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몇 번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나눴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들도 들고 이렇게 되면은 정권이 넘어갈 것 같은데 내가 뭐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고민 끝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실은 이재명 캠프에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페이스북에서는 계속 제가 무슨 글을 썼냐면은 정의당하고 민주당 후보 간에 멋있는 후보 단일화 협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결렬되더라도 그게 우리 사회의 토론의 질을 끌어올리고 대선 의제를 한다 이런 걸 계속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썼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별로 시원찮고 뭐 이제 이래서 그래서 제가 의견 나누는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예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별로 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노회찬 의원하고 또 진보정당 운동에서 한 30년 해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동안에 한 번도 찍지 않았었던 민주당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 대선 그 운동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조금은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생각할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의 당선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공개적으로 2월 달에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22년 대선은 사실 뭐 검사 출신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이제 당선된 그런 이제 해로 기록이 되는 건데 그 검사 출신 대통령의 출연을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제가 이제 어떻게 본다 이걸 떠나서 그 역사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기존의 낡은 흔적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때까지 계속 살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줘요.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 안 하면 끝까지 살아 있잖아요. 기존의 기득권 권력 새로운 상황에 맞게끔 완전히 환골탈태를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낡은 틀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끝까지 남는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이라고 하는 게 냉정하게 봤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기존에 있는 그 대한민국의 보수 기득권 세력의 권력 구조의 한 축을 잡으면서도 사실상 한 번도 혁신과 개혁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던 세력이 그 혁신과 개혁의 계기를 맞이해서 저항을 하는데 성공한 거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연장하는 데는 윤석열 정부의 출연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들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결국 다음번에 보수 정부가 더 계속되든 아니면 진보 정부로 바꾸든 뭐 민주당 정부가 됐든 간에 다음번에 어떤 정부가 등장했어도 적어도 한동훈이 아니라면은 저는 검찰은 이제는 과거와 같은 위세를 가지지 못할 거다. 윤석열은 그걸 반면교사 형식으로 국민들 앞에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서 검사들과 검찰 정부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을 너무 우리가 비관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패배 의식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거는 일종의 촛불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 불꽃이 싹 타오르는 것처럼 검찰이 무너지기 전에 마지막 모습이다. 그러면 저게 무너지고 난 다음을
다른 보수 세력이 계속 그 위에서 이어나가도록 만들 거냐, 아니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그 위에서 새로운 판을 만들도록 할 거냐 하는 관점에서 이것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대안과 비전 없이 그냥 검찰들 무조건 이거 자칫하면 옛날로 돌아간다 막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식으로만 하면은 저는 다음번 선거에서 검찰의 아류나 아니면 새로운 보수가 정권을 잡는 거를 막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 후보가 이긴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진 이유일 텐데 동전의 양면처럼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제 책에 그걸 좀 자세히 써놨거든요. 네. 자세히 써놨는데 대선 때 제가 이제 이재명 캠프 아까 얘기했는데 전략본부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략 논쟁도 하고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의 전략과 제가 생각하는 전략이 어떻게 다른지도 이게 봤는데 제가 참 그 되게 재밌게 봤던 거는 그래요. 정부 심판론,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50%가 넘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정권이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 상식이어야 돼요. 이 말은 정권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이나 인물을 떠나서 정권이 넘어가는 그 1차 원인은 문재인 정부한테 있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저는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재명으로 후보가 되든 이낙연으로 후보가 되든 다른 누구로 후보가 되든 간에 여론조사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다 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윤석열을 이기는 시뮬레이션이 거의 없었어요. 다 지는 걸로 나왔다라는 게 그게 여론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그 정치를 오래 해오신 분들은 그 민주당식 선거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론조사와 실제 현실은 다르다. 그리고 실제 투표율도 그렇고 선거 때 막판에 가면은 입장을 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 양강 구도 속에 빨려 들어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 최대 결집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둬서 지지자를 최대한 어떻게 보면 뗀뗀하게 묶어내면서 막판에 가는 쟁점에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식의 선거 전략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낡은 것들 중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게 뭐고 그러면 이것은 보수 정부가 등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 넘어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개헌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에 관한 거라든지 복지에 관한 거라든지 노동에 관한 거라든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상대방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 패거리들한테 유리한 얘기를 중심으로 선거 전략을 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필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먹히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제가 그때 평가를 받았던 거는 나는 외부자다. 그리고 비주류 진보 정치에만 있다 보니까 주류 정치의 세계를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선거에서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왜 실패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저는 이 판단을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의 그 하는 걸 보면은 장단점이 너무 분명해 보였어요. 장점은 기존의 그 민주당의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다 보니까 기존의 민주당의 문제점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위성정당 문제나 이런 것들 할 때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또는 외부의 비판에 쉽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 자기가 어떤 선거에서 자리를 잡거나 민주당 조직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를 하거나 할 때 너무 민주당에 있는 기존 주류 세력들의 눈치를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정확하게 잘 드러내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그 사이다의 특징을 많이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다른 당이나 우리 역사를 보면은 대선 후보가 대부분 당을 장악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당이 재편돼 들어가요. 근데 민주당은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당을 재편할 모양은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본인들도 되게 생각했던 뭐 정치 교체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어요. 큰 슬로건들이.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중요한 정치 개혁 슬로건이라든지 국정 과제 슬로건이 어느 순간에 논의만 되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소확행 중심으로 갑니다. 지지자 최대 결집 중심으로 가요.
저는 그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약점이 드러났는데 막판에 12월 달, 1월 달, 2월 달 넘어가면서부터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그나마 드러나면서 거기에 양강 구도가 극대화되면서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위기감, 이게 같이 결합이 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래서 저기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더 큰 표차로 저는 졌다고 생각합니다.